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의학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뇌하수체, 이게 뭐랄까?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호르몬 전체를 조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제 역할을 딱 못하게 되면 몸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원인부터 진단, 치료까지 핵심 정보들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시죠. 네, 그 뇌하수체 앞부분, 전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좀 부족해지면 정말 다양한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뭐 성장이라든지 에너지 대사, 또 생식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갖죠. 아,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요. 이게 선천적인 유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살면서 생기는 종양이나 머리 부상 같은 후천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이 굉장히 폭넓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복잡한 질환의 여러 얼굴들을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근원,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원인이 진짜 다양하던데요. 네, 많죠. 크게 보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랑 살면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그 선천적인 원인, 그러니까 발달 과정이나 유전적인 원인부터 좀 보면요. 태아 시기에 뇌하수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형성부전, 저형성이라고 하는데. 아예 작게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이소성이라고 하고요. 또 특정 유전자들, 뇌하수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변이가 생겨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 유전자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유전자 변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핏1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성장 호르몬 GH라고 하죠. 그리고 젖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아, 하나 때문에 여러 개가요? 네. 또 다른 예로는 PROP1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이건 그 세 가지 호르몬 결핍에다가 성선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성 관련 호르몬 조절하는 거요. 그것까지 결핍을 일으키고 드물게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결핍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이 PROP 변이가 있으면 MRI를 찍었을 때 뇌하수체가 오히려 좀 커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커 보인다고요? 기능은 떨어지는데? 네, 그런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허허 참. 하나의 유전자 문제가 이렇게 여러 호르몬 부족으로 이어진다니 뇌하수체 역할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혹시 뭐 특정 증후군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네, 몇몇 특정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문제랑 관련이 깊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칼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칼만 증후군요? 네, 이거는 시상하부, 그러니까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또 다른 뇌 부위인데 거기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특징적으로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상실이 같이 와요. 아, 냄새를 못 맡는 거요? 네, 맞아요. 후각상실이랑 같이 사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주요 증상입니다. 원인이 되는 유전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밝혀져 있고요. 그렇군요. 사춘기가 안 온다. 네, 또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 염색체, 15번 염색체인데요. 그 부위의 유전 정보가 아버지 쪽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아기 때는 근육에 힘이 좀 없고 약간 크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비만이 되기 쉽고요. 또 성기능 저하가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유전적인 요인만 해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살면서 뇌하수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분이 더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후천적인 원인이 더 흔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외상, 즉 머리 부상입니다. 머리 부상이요? 네, 뭐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큰 사고뿐만 아니라 권투 같은 접촉 스포츠 중에 받는 충격, 아니면 뇌수술, 그리고 뇌 부위에 받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요? 네, 특히 머리 부상이나 뇌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에서 자료에 따르면 한 25%에서 40% 정도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뇌하수체 기능 이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시간이 꽤 지나서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면. 또 다른 후천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뇌하수체 자체에 생기는 양성 종양,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 주변에 생기는 뭐 두개인두종이나 낭종 같은 것들이 뇌하수체를 이렇게 누르거나 손상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다른 암이 뇌하수체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이도 되는군요. 네. 다음으로는 치면성 또는 염증성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림프 구성 외하수체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아기를 낳은 여성분들한테 잘 생겨요. 자가 면역 반응으로 뇌하수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종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아, 염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암 치료에 쓰는 약 중에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이 약물 때문에 자가면역성 뇌하수체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사르코이드증이나 혈색소 침착증 같은 좀 드문 전신 질환이 뇌하수체를 침범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있나요? 혈관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졸중이요? 네, 뇌하수체 안에서 갑자기 출혈이나 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이런 게 생기는 응급 상황입니다. 주로 기존에 뇌하수체 선종이 있던 분들에게 발생하기 쉽고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위험이 좀 더 높고요. 와, 응급 상황이군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뇌하수체라는 이 작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군요. 특히 외상 후에 몇 년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나 암 치료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르몬 결핍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가 서서히 이렇게 압박을 받거나 손상될 때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성장 호르몬 GH가 가장 좀 취약해서 먼저 부족해지고요. 아, 성장이 제일 먼저? 네. 그 다음으로는 성기능과 관련된 성선 자극 호르몬 FSH, LH, 이어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순서로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뭐 성욕이 줄거나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키가 잘 안 크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호르몬의 증상이 어떻게 보면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환을 앓게 되면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당신께서는 혹시 어떤 증상에 해당될지,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증상이 나타나겠네요. 네, 정확히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지에 따라 증상이 아주 달라집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 GH 결핍부터 보면요. 아이들은 당연히 키가 잘 안 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건 알겠는데 성인은요? 성인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근육량은 줄고 대신에 체지방, 특히 배 안쪽에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좀 나오고요. 또 기운이 없고 활력이 떨어지고 뭐랄까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피곤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가요? 네, 좀 더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 저하 같은 거죠. 다음으로 성선자극 호르몬 FSH, LH 결핍은요. 여성분들은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무월경, 또 임신이 어려워지고 성욕이 감소하고 질건조감이나 유방 위축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렇고 남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은 성욕이나 발기력이 떨어지고 정자수가 줄어서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근육량이 줄고 수염이나 채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중요한 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아, 뼈에도 영향이 있군요. 네, 다음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결핍인데요. 이건 갑상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하수체에서 신호를 제대로 못 줘서 생기는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네네. 증상은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비슷해요. 피곤하고 추위를 좀 잘 타고 몸이 붓거나 체중이 늘고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ACTH는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결핍. 이것도 부신 자체의 문제가 아닌 2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 대처요? 네. 그래서 심한 피로감,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저혈압, 저혈당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신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원발성 부신 기능 저하와 다른 점은 피부가 검게 변하는 색소 침착은 보통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증상이네요. 피로감이나 체중 변화 같은 건 사실 다른 원인으로도 한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뇌하수체 문제를 바로 의심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원인들을 먼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뇌하수체 뒤쪽 그 후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드물지만 뇌하수체 병변이 후엽까지 침범하면 항이뇨 호르몬 ADH 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요붕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붕증이요. 네, 소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고 그래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아,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요,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걸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망률까지 영향이 있다니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니네요. 진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증상만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측정입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진단하는 논리인데요. 논리요? 네.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 프리티4 같은 거요? 이게 낮아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이걸 만들라고 명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 TSH 수치가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부족하니까 더 만들라고. 네. 그런데 TSH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심지어 그냥 정상 범위에 있다. 이건 뇌하수체가 지금 몸 상태에 맞게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 관계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호르몬, 예를 들어 남성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낮은데 이걸 조절해야 할 성선 자극 호르몬 LH나 FSH 수치가 낮거나 정상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뇌하수체 문제를 시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몸 상태에 맞춰서 뇌하수체가 적절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네요. 그럼 그냥 혈액 검사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기본 혈액 검사로 어느 정도 의심은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뇌하수체가 얼마나 힘을 비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비능을 평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비능요? 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호르몬을 팍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자극 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자극 검사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라는 걸 GH와 ACTH 예비능 평가의 표준으로 여겼어요. 일부러 인슐린을 써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저혈당을 일부러 만든다고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혈당 위험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경련 병력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어서 요즘은 좀 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네, 더 안전한 자름 자극 검사들을 많이 씁니다. GH 분비를 보기 위해서는 아르기닌이나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GHRH 같은 약물을 주사하거나 글루카곤 주사 또는 마시모렐린이라는 먹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ACTH 예비능은 합성 ACTH, 코신트로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주사해서 부신이 코르티솔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흔히 씁니다. 아, 간접적으로요? 네. 어떤 검사를 선택할지는 환자분의 상태나 의심되는 호르몬 결핍 종류에 따라서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결과 해석도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방법도 다양하네요.
그리고 뇌 MRI 같은 영상 검사는 당연히 중요하죠. 종양이라든지 뇌하 수체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네, 진단 과정도 꽤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군요. 자, 그럼 진단이 내려졌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혹시 당신께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치료의 핵심 원칙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운다. 네.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보충하는 약이랑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ACTH 결핍으로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하이드로코티손이나 프레드니손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매일 복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몸이 아프거나 예를 들어 심한 감기나 독감에 걸렸거나 수술을 받거나 큰 외상을 입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에 먹는 양용량의 2배에서 3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용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2, 3배나요? 네, 이걸 스트레스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량 보충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태,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의료정보 카드나 팔찌 같은 걸 소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래야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알 수 있겠군요. 네, 다른 호르몬 보충은 어떤가요? TSH 결핍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레보티록신이라는 합성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건 비교적 간단하고요. 네. FSH, LH 결핍으로 성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데요. 주사제도 있고 피부에 바르는 겔이나 붙이는 패치 같은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주기적으로 복용하거나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고요. 이건 왜 중요한가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임신을 원할 때는요?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단순히 성호르몬만 보충해서는 안 되고요. 성선자극 호르몬 주사, HCG, HMG, FSH 같은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GnRH 펌프라는 특수한 치료를 통해서 난소나 고환을 직접 자극해야 임신이 가능합니다. 아, 치료법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성장 호르몬 GH 결핍의 경우는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인간 성장 호르몬 소마트로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매일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항해뇨 호르몬 결핍으로 요붕질이 있다면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나 먹는 약이 있는데 이걸로 소변량을 줄이고 갈증을 조절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히 ACTH 결핍 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용량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임신을 원할 때는 또 치료법이 다르다는 점 등이 인상 깊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성장 호르몬 GH 결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종종 첫 신호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수아의 GH 결핍은 주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저신장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말고도 얼굴 모양이 약간 어려 보인다거나 목소리 톤이 좀 높거나 심한 경우에는 저혈당을 보이지도 하고요.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GH 유전자 자체의 문제라든지 PIT1, PROB1 같은 다른 유전자 변이가 많습니다. 드물게는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몸에서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GH 불감성 증후군 또는 라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호르몬은 있는데 반응을 못하는? 네. 진단할 때는 그냥 아무 때나 GH 수치를 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변동이 심해서요. 그래서 자극 검사를 통해 GH 분비 능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 속에 IGF-1이라고 GH의 작용을 매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수치나 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나이를 측정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죠? 치료는 대부분 재조합 GH를 매일 주사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불감성 증후군 같은 경우는 GH가 아니라 IGF-1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인이 되어서 GH 결핍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아 때부터 있던 결핍이 성인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 성인 GH 결핍 AGHD는 어떤가요? 키는 이미 다 컸을 텐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인 GH 결핍은 대부분 뇌하수체 종양이나 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에 GH 결핍 진단을 받았던 사람도 성인이 되면 다시 검사해서 정말 계속 결핍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증상은요? 키 말고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성인에게 GH 결핍이 있으면 키가 줄지는 않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때로는 약간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 뭔가 모호한 증상들이네요. 그렇죠. 신체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근육은 줄고 체지방, 특히 배 안쪽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허리둘레가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지거나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도 있고요. 성인에게도 GH 결핍이 생각보다 꽤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활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같은 건 그냥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생각하기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꽤 엄격해요. 뇌하수체 질환 병력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력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GH 자극 검사, 주로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를 해서 최고 반응치가 아주 낮을 때, 보통 3mg/L 미만일 때 확진합니다. IGF-1 수치는요? IGF-1 수치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GH 결핍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좀 보조적인 역할이죠. 치료는 성인도 똑같이 GH 주사인가요? 네, 치료는 역시 제조합 GH 주사인데요. 성인은 소아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예를 들어 몸이 좀 붓거나 관절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는지 잘 살피면서 서서히 용량을 조절해요. 목표는 뭔가요? 치료 목표는 혈중 IGF-1 수치를 그 나이와 성별에 맞는 정상 범위 안으로 유지하면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매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좀 줄인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편리하겠네요. 성인 GH 결핍 진단과 치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ACTH와 성선 자극 호르몬 결핍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ACTH 결핍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코르티솔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요. 그렇죠. 피로나 쇠약 등이 주 증상인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때 우리 몸의 자체적인 호르몬 생산 시스템, 이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이 억제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군요. 네. 진단은 혈중 코르티솔과 ACTH 수치를 같이 측정하고 필요하면 자극 검사를 하고요. 치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보충인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용량 증량이 필수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성선 자극 호르몬 결핍은 선천적인 원인, 칼만 증후군 같은 거 외에도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경성 식욕부진, 흔히 거식증이라고 하죠. 아니면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무월경, 불임, 성욕 감퇴, 골밀도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요. 진단은 혈중 성호르몬 수치가 낮은데 이걸 자극해야 할 LHFSH 수치가 낮거나 정상인 경우 의심합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성호르몬 보충이지만 임신을 원할 때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는 어쩌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상, 종양, 염증, 심지어 특정 약물 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이 뇌하수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성장 문제, 에너지 부족, 생식 기능 저하, 스트레스 대처 능력 저하 등 정말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단에는 호르몬 수치 확인과 때로는 자극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정확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도요.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미묘한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하수체가 우리 몸의 그 마스터 지휘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부상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몇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느끼는 만성 피로나 기운 없음, 집중력 저하, 아니면 원인 모를 신체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진단되지 않은 아주 경미한 뇌하수체 기능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 과거의 관련 위험 요인, 머리를 다쳤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을 그냥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고 내분비 기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도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지식 여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기를 바랍니다.